얼른 죽어줘, 제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좋잖아. 안 그래?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그에게는 아내가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무생물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내가 이대로 죽음을 맞이하길 바라는 기색을 전혀 숨기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차가운 음성이 그녀의 뇌리로 생생하게 파고들었다. 의식은 또렷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손가락 하나, 눈꺼풀 하나조차 움직일 수 없었다. 감금, 증후군. 그녀의 몸은 완벽히 마비된 상태였다. 그녀의 마지막 기억은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이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으로 차를 몰고 있었다. 한성그룹 한승민 회장의 외동딸이자 재벌가 며느리로서 완벽한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남편과의 형식적인 대화, 텅 빈 집, 무미건조한 삶.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옥죄고 있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그녀는 차를 멈췄다. 옆 차선에서는 차들이 쏜살같이 지나갔다. 초록불로 바뀌는 순간 그녀는 평소처럼 엑셀을 밟았다. 바로 그때였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차가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오른쪽에서 달려온 대형 덤프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그녀의 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다. 에어백이 터지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귀를 찢었다.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그녀의 의식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주변 사람들의 다급한 목소리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의식은 희미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30분 후 회사에서 회의 중이던 남편 권희현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와 전화를 받았다. 네, 권희현입니다. 아내 한유진 씨가 교통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이현의 얼굴에는 놀람 대신 알 수 없는 냉정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이현은 전화를 끊고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다.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그는 마치 중요한 계약이 취소된 것처럼 무덤덤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네요. 당장 가봐야겠습니다. 동료들의 걱정 어린 시선과 달리 그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계산되고 있었다. 30분 후 이현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중환자실로 향했다. 아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뇌진탕이 심각해 의식을 잃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이현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세요. 그는 형식적인 말을 내뱉고 서류를 작성했다. 그의 눈은 서류가 아닌 중환자실 통유리 너머의 아내를 향해 있었다. 하얀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은 그에게 낯선 풍경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남편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듯했다. 몇 분 후 그는 다시 그녀의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댔다. 그녀가 아무것도 듣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며 얼른 죽어줘.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잔인할 만큼 차가웠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한유진의 뇌리에 깊숙이 박혔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과 배신으로 얼룩진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그 차가운 감각 속에서 분노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력하게 누워있는 환자가 아니었다. 20대 초반부터 5년간 제707 특수임무대에서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고 전역한 전직 특수부대 군인이었다. 그녀의 몸은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두뇌는 이미 차가운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권희현, 너의 그 속삭임은 내가 들은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한유진의 의식은 마치 깊은 심해 속에서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는 배와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려 보려 했지만 마치 납덩이처럼 무거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눈을 뜨려 해도 마찬가지였다.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감각이 사라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백만 개의 비명으로 가득했다. 왜 몸이 안 움직이지? 왜? 주변의 소리는 오히려 선명하게 들렸다. 의료기기들의 규칙적인 삐품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그리고 누군가 병실 문을 여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고통스러울 만큼 또렷했다. 그녀는 자신이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자신의 몸이 이토록 무력하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대로 영원히 갇히게 될까?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남편 권희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어제처럼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병원 오는 것도 지겹다 진짜.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 대신 노골적인 짜증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그의 말투에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평소 자신을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숨겨진 진짜 목소리였다. 이현이 휴대폰을 꺼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세라야, 나야. 응, 지금 병원에 있어.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 세라라는 이름에 유진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 이름이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현의 목소리는 방금 전에 짜증 섞인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꿀이라도 바른 듯 달콤하고 부드러웠다. 미안해 자기야. 이런 상황이라 자주 못 만나서. 자기야라는 단어는 유진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다. 1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호칭이었다. 이현은 계속해서 서민지에게 애정 표현을 쏟아냈다. 나도 답답해 죽겠어. 매일 병원만 오고 의사는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다고만 하네. 심하면 계속 이 상태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아닌 이 모든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절실함이 느껴졌다. 그의 다음 말은 그녀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이대로 쭉 안 깨어나는 게 낫지. 아니면 빨리 죽는 게 베스트야. 그래야 우리 앞길이 열릴 거 아니야. 유진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죽기를 바라는 남편이라니. 그녀가 알던 권희연은 가면에 불과했다. 이현은 계속해서 서민지에게 속삭였다. 세라야, 나 정말 힘들어. 10년 동안 사랑도 없는 재미없는 결혼 생활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유진이랑은 처음부터 마음이 맞지 않았거든. 유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응, 맞아.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더 이상 몰래 만날 필요도 없고. 이현은 창가로 걸어가며 통화를 이어갔다. 빨리 보고 싶어. 이 답답한 병실에 매일 있기 싫거든. 하루 종일 걱정하는 척 연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냉소와 역겨운 자기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유진의 심장은 분노로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몸은 여전히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침대 옆으로 돌아왔다. 이윽고 그녀의 손을 잡는 차가운 손길이 느껴졌다. 애정 대신 무관심만이 느껴지는 손길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잔인한 속삭임을 내뱉었다. 유진아, 얼른 죽어줘. 네가 살아있어서 좋을 게 없어. 그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다. 그녀가 죽어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몇 분 후 이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또 올게. 그는 문을 닫고 병실을 나갔다. 진심 없는 그의 마지막 말은 유진의 마음속에 배신감과 분노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폈다. 자신이 혼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다면 그녀는 그 순간 권희연이 자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상상했다. 살인미수에서 완전한 살인으로. 그의 소름 끼치는 속셈을 알게 된 유진은 온몸의 세포가 분노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절대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 불쌍한 영이 이 역겨운 가식. 반드시 내가 직접 이 모든 것을 끝내겠어. 비록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그녀의 의식은 전직 특수부대 군인의 그것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 무력함은 잠시뿐이다. 권희영과 윤세라 그들은 그녀가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다. 모니터의 심박수가 미세하게 빨라졌지만 아무도 그것이 유진의 분노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한유진의 의식은 여전히 갇혀 있었지만 그녀의 두뇌는 멈추지 않았다. 방금 전 권희연이 서민지라는 여자와 나눈 대화는 그녀의 10년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녀는 그 충격적인 대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억의 파편들을 하나씩 맞춰가기 시작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거짓과 기만으로 쌓아 올린 허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50년 전 한성그룹의 외동딸이었던 그녀는 재계에 갓발을 들인 유망한 사업가 권희현을 소개받았다. 그는 다른 재벌가 자제들과 달리 진지했고 그녀의 취향에 맞춰 시집을 읽어주기도 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사려 깊은 행동은 그녀를 매료시켰다. 그는 그녀의 경호원이었던 과거를 알고도 편견 없이 존경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그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니 그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그는 그녀의 주변 모든 사람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특히나 그녀의 아버지인 한 회장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한 회장의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보여주며 점차 한 회장의 눈에 들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 모든 것이 사랑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깨달았다. 그가 원했던 것은 그녀 자신이 아니라 그녀의 배경이었다. 10년 전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함 그 자체였다. 재계 인사들과 유명인들이 모두 모여 세기의 결혼이라고 칭송했다. 모두가 완벽한 한 쌍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가면 뒤에서 그는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 서민지. 그의 휴대폰 통화 목록에 뜬금없이 나타났던 그 이름이 이제서야 선명하게 다가왔다. 몇 년 전 이현은 그녀에게 말했다. 자기야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주말에도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 미안해. 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들떠 있었다. 유진은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늘 성실했고 그녀는 그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그의 그 출장이 서민지와 함께하는 밀월 여행이었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겪었던 사소한 공허함, 그의 눈에서 가끔씩 보이던 낯선 냉담함 텅 빈 결혼 생활. 그 모든 것이 그의 거짓말과 불륜의 흔적이었다. 이 모든 것이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10년간 그녀는 권희연이라는 완벽한 거짓말 속에 갇혀 살았다. 자신이 마치 연극의 주인공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저 그의 야망을 위한 무대 소품에 불과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의 대화가 단순한 불륜을 넘어섰다는 점이었다. 그는 그녀의 죽음을 노골적으로 원했다. 빨리 죽는 게 베스트야. 우리 앞길이 열릴 거 아니야. 이 말들은 그녀의 귀를 다시 한번 강타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미수였다. 사고가 발생하기 일주일 전 이현은 평소에 들지도 않던 생명보험에 대해 물어봤었다. 유진아, 혹시 내 생명보험 든 거 있어? 한번 확인해봐. 그녀는 별 의심 없이 확인하고 그가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라고 설명했다. 그 말에 그녀는 안심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 혹시 모를 미래가 그녀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고 당일 그녀는 트럭이 갑자기 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평소라면 전직 특수부대 군인의 뛰어난 동체 시력과 반사신경으로 충분히 피했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녀는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남편과의 공허한 관계에 대한 고민이었다. 그 짧은 찰나가 그녀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다. 그 트럭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권희현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녀의 아버지인 한 회장의 재산을 노리고 그녀에게 접근했다. 10년 동안 가짜 사랑을 속삭이며 그녀를 기만했다. 그리고 이제는 그녀를 죽여서 모든 것을 손에 넣으려고 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자 유진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10년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끔찍한 기만 속에 살았는지 깨달았다. 공포와 슬픔은 이미 사라졌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무력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20대 초반 자신의 몸을 무기로 삼아 적진을 누비던 특수부대 군인이었다.
그녀의 몸속에는 오랜 잠재되어 있던 전사의 피가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권희연, 너는 네가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모를 것이다. 넌 그저 평범한 재벌가, 며느리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너의 아내는 절대 평범하지 않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네가 모르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의식은 복수의 칼날이 되어 이현을 향해 겨눠졌다. 유진은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죽기를 바랐지만 나는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너희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어둠 속에 갇힌 한유진의 의식은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았다. 권희연의 배신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은 그녀를 무력한 피해자에서 차가운 전사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녀의 뇌는 고요히 생각했다. 이 상황에서 내가 가진 무기는 무엇인가? 그녀의 머릿속은 과거의 기억을 헤집으며 해답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혹독하고 어두웠던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20대 초반의 그녀가 제707 특수임무대 훈련소에 입소하던 순간이었다. 훈련병 한유진, 너의 몸은 무력하지만 너의 정신은 강철이 되어야 한다. 너의 몸뚱이가 굴복할 때 정신은 더욱 굳건히 서야 한다. 교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뇌리를 강타했다. 그녀는 일주일 내내 잠도 자지 않고 행군을 했다. 2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진흙탕과 눈밭을 걸었다. 발에는 물집이 잡히고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교관은 그녀에게 말했다. 네 몸은 언젠가 무너진다. 하지만 그때 너의 정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너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그녀는 그 말을 가슴속에 새겼다. 지금 그녀의 몸이 바로 그때와 같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 그러나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또렷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몸을 조종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손가락을 움직여라, 눈을 떠라. 그녀의 내면은 절규했지만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훈련병 시절 교관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반복하게 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녀는 정신훈련도 기억해냈다. 폐쇄된 공간에 갇힌 채 외부의 압력을 견디는 훈련이었다. 빛도 소리도 없는 공간에서 오직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불안과 공포가 엄습할 때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몸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상상을 했다. 감각을 차단하고 정신만을 남기는 훈련. 지금 그녀의 상태와 똑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 훈련을 이미 통과했음을 깨달았다. 적은 네가 가장 무력하다고 생각할 때 공격한다. 그러므로 가장 무력할 때 너의 정신을 가장 날카롭게 벼려라. 교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메아리쳤다. 권희현과 서민지. 그들은 그녀가 가장 무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그들은 그녀의 죽음을 기다리고 그녀의 재산을 나눠 가질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들은 그녀의 무력함을 가장 큰 약점으로 여길 것이다. 하지만 그 약점은 사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마치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처럼 병실의 모든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의료기기의 소리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 권희연이 오는 시간, 서민지가 따라왔을 때의 발소리. 모든 것이 그녀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었다. 그녀의 뇌는 이미 병실이라는 새로운 작전 지역의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임무 하나를 떠올렸다. 극비리의 적국의 요인을 구출하는 임무였다. 그녀는 맨몸으로 적진에 침투해 오직 정신력과 순발력으로 목표를 완수했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말했다. 유진아, 넌 정말 냉정한 기계 같아. 어떻게 그렇게 감정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그녀는 대답했다. 감정은 사치다. 오직 목표만이 존재할 뿐. 지금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다. 권희영과 서민지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하는 것. 감정적인 분노는 연료일 뿐 그녀의 행동을 지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 냉정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녀는 손가락을 움직이려 다시 시도했다. 과거에 훈련을 받던 것처럼 온몸의 에너지를 손가락 끝에 모았다.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아주 미세하게 검지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미했지만 그녀에게는 거대한 희망의 신호였다. 몸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 아니었다. 아주 미약하게나마 통제가 가능했다. 그래, 할 수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녀는 안도감 대신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권희연은 그녀가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는 잘못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가 알던 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전직 특수부대 군인이었다. 그녀의 심박수는 다시 평온해졌다. 그러나 그 평온함 속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신의 몸을 깨울 것이다. 그리고 그 복수의 서막을 열 것이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정재성 전문의가 중환자실 담당으로 배정되었다는 것이었다. 30대 후반의 그는 미국에서 10년간 뇌신경외과 전문의로 활동하며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의 온화한 인상과 달리 수술실에서는 날카로운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그 분야에 손꼽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고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했다. 오후 3시, 재성은 간호사로부터 담당 환자 명단을 건네받았다. VIP룸 301호 한유진 환자분은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뇌 손상 케이스입니다. 간호사의 설명이 이어지는 순간 재성의 손이 멈칫했다. 한유진이라고 하셨나요? 그의 부드러웠던 눈빛이 흔들렸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재성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1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설마 동명이인일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환자 차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차트를 받아든 재성은 환자의 생년월일과 기본 정보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그가 기억하는 그 사람과 일치했다. 재성의 얼굴은 삽시간에 굳어졌다. 정말 유진인가? 그는 곧장 301호 병실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만약 정말 그녀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20대 그가 의대생일 때 만난 한유진은 늘 강하고 밝은 사람이었다. 자신의 꿈을 지지해주고 그의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그녀였다. 그런 그녀가 차가운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니 믿을 수 없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한 재성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안에서 남녀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보험금 재산 경영권 같은 단어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환자의 남편인 권희현의 목소리도 들리는 듯했다. 다행이다. 유언장 같은 단어들이 이어졌다. 재성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병실에서 나누기엔 너무나 부적절하고 섬뜩한 대화였다. 재성은 귀를 더 기울였다. 그런데 오빠, 이 여자 정말 안 깨어나는 거 맞지? 서민지의 목소리였다. 응, 의사가 그랬어. 깨어날 확률 거의 없다고. 우리가 모든 걸 차지할 수 있어. 재산도 회사도. 권희연의 목소리였다. 재성은 믿을 수 없는 대화를 듣고 있었다. 환자의 남편이 아내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다. 30분 후 병실 문이 열리고 권희현과 서민지가 함께 걸어 나왔다. 재성은 조심스럽게 복도 끝에 숨어 그들을 지켜봤다. 40대 초반의 남성과 30대의 여자가 너무나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재성은 권희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10년 전 자신을 협박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권희현, 설마 정말 유진과 결혼한 거였나? 그리고 지금 저런 짓을? 두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후 재성은 조심스럽게 301호 병실로 향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환자를 확인해야 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재성은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 바로 한유진이었다. 유진아. 재성은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에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상태를 살펴봤다. 그의 눈은 의학적 관점에서 그녀의 차트와 검사 결과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뇌파 패턴이 이상하네. 일반적인 혼수 상태와는 다른 양상이야. 재성은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다. 재성은 재빨리 몸을 돌렸고 권희연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다. 제가 차 키를 놓고 가는 바람에. 그의 표정에는 재성을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재산 탈취에만 몰두해서 의료진이 누구인지는 그의 안중에 없었다. 재성은 안도하면서도 묘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치욕적인 기억이었지만 권희연에게는 그저 하찮은 일상 중 하나였던 모양이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재성이 긴장하며 대답했다. 권희연은 여전히 무관심한 표정이었다. 제 아내 상태는 어떤가요? 그는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다. 현재로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성은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다. 그렇군요. 어차피 희망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권희연의 목소리에서 냉담함이 느껴졌다. 아내의 생명에 대해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다. 재성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모든 비극이 권희연의 악랄한 계획 때문이었다니. 그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게, 유진아. 그때 못 지켜준 것에 대한 속죄라고 생각해. 재성의 눈에 강한 의지가 타올랐다. 이틀이 지났다. 한유진은 여전히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겉보기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때 담당 전문의 정재성이 병실에 들어섰다. 그는 차트를 보며 중얼거렸다. 뇌파 활동이 일반적인 혼수 상태와는 다르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유진은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관찰력을 감지했다. 재성은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그녀의 전신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먼저 펜라이트를 비춰 동공 반응을 확인했다. 빛에 대한 반응이 일반적인 환자보다 미세하게 빨랐다. 이상하네. 재성이 다시 한번 빛을 비췄다. 분명 정상 범위보다 반응이 좋았다. 이어서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근육의 긴장도를 확인했다. 미세하지만 어떤 긴장감이 느껴졌다. 완전한 이완 상태가 아니었다. 재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혹시 그는 은밀히 간호사에게 말했다. 이 환자는 당분간 제가 혼자 관리하겠습니다. 특별한 처치 없이 저와 둘이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의아해했지만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그녀를 설득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재성은 병실의 문을 잠갔다. 그리고 유진의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유진아, 혹시 내 목소리가 들리니?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심박수를 변화시키려 노력했다. 모니터의 심박수가 순간적으로 빨라졌다. 맞아. 정말 깨어 있었구나. 재성의 눈이 커졌지만 그는 이내 감정을 억눌렀다. 유진아, 내가 누군지 알겠니? 내가 정체성이라는 걸 안다면 손가락을 아주 조금만 움직여줘. 아주 미세하게라도 괜찮아. 유진은 온 집중력을 검지 손가락에 모았다. 수많은 훈련 끝에 얻은 정신력으로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세상에 정말 깨어 있었구나. 내가 틀리지 않았어. 그는 유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없이 감동을 표현했다. 유진아, 이제 우리만의 대화법을 만들어야 해. 내가 예 라고 할 때는 손가락을 한 번 아니요 라고 할 때는 두 번 움직여줘. 알겠니? 그녀는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다. 완벽했다. 그녀의 의식이 통한다는 증거가 생겼다. 좋아. 그럼 첫 번째 질문. 재성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10년 전 내가 너에게 아무 말 없이 떠난 이유를 알고 싶니? 그녀는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다. 재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권희연이 나를 찾아왔어. 유진의 심박수가 급격히 빨라졌다. 그는 네가 나한테 질렸다고 말했어.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믿지 않았어. 하지만 그는 증거를 보여줬어.
네가 다른 남자와 친밀하게 있는 사진들을 유진은 그 사진들을 기억해냈다.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 아들과 어쩔 수 없이 만났던 자리였다. 순전히 비즈니스 목적의 만남이었다. 누군가 그것을 교묘하게 찍어 이현에게 넘긴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는 우리 가족을 협박했어.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다고. 내가 감히 한성그룹의 딸을 건드렸다고. 재성의 목소리에 치욕과 분노가 섞였다. 나는 너무 무력했어. 20대 의대생이 재벌가의 협박을 어떻게 감당하겠니? 그는 내가 너에게서 깨끗하게 사라져야 한다고 했어. 나는 결국 굴복했어. 너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는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어. 네가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으니 방해하지 말고 사라지라고. 그래서 나는 미국으로 떠났어. 널 잊기 위해. 하지만 잊을 수 없었어. 단 한 번도. 재성은 자책하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 유진아. 그때 내가 더 용감했다면 너를 지켰어야 했는데. 유진은 2번 손가락을 움직였다. 아니요. 그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권희현의 악랄한 계략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10년간 겪은 오해와 슬픔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재성은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나도 병실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 권희영과 서민지. 그들은 너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살인미수야. 유진은 한 번 손가락을 움직이며 동의했다. 우리가 함께 그들을 막아야 해. 네가 깨어났다는 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그들은 네가 완전히 무력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방심할 거야. 유진은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다. 예, 이제 2 사람에게는 공동의 목표가 생겼다. 한 명은 10년의 오해를 풀고 다른 한 명은 10년의 복수를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의했다. 사고 발생 3주째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병원에 온 간병인 이숙자는 복대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50대 중반의 이숙자는 20년 넘게 간병인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다. 그녀는 환자와 가족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아왔기에 사람의 미묘한 감정을 읽는 데 능숙했다. 특히 한유진 같은 재벌가 VIP 환자를 담당하게 된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300kg 환자분은 정말 안 됐어. 그렇게 젊은데. 이숙자가 혼잣말을 하며 복도 청소를 계속하고 있을 때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남편 권희연이 내려왔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다. 이숙자는 인사를 하려다가 권희연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그는 그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간호사실 근처로 걸어갔다. 여보세요. 대한생명보험인가요? 이숙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환자 가족이 보험에 대해 문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네, 권희현입니다. 아내 한유진, 생명보험건으로 문의드리려고요. 이숙자는 걸레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사무적인 차분함이 묻어 있었다. 네, 교통사고로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의사 말로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는데요. 이숙자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보통의 남편이라면 아내의 회복에만 매달리는 것이 정상이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마치 사업 거래를 하듯 무덤덤했다. 보험금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이숙자의 눈이 커졌다. 그는 대놓고 보험금에 대해 묻고 있었다. 내 사망 확인서가 나오면 바로 청구 가능하다고요. 그럼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권희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들떴다. 5억이요.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최근에 추가로 가입한 보험도 있는데요. 이숙자는 숨을 멈췄다. 추가 보험이라니. 그것도 꽤 큰 금액인 5억 원이었다. 네, 사고 일주일 전에 가입한 5억짜리 말입니다. 그것도 추가로 적용되는 거죠. 그럼 총 15억 원 정도 되겠네요. 권희현의 목소리에 만족감이 가득했다. 이숙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사고가 나기 불과 일주일 전 거액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했다는 사실은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나 섬뜩한 일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들 미리 준비해 두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권희현은 병실로 향했다. 이숙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방금 들은 내용을 정리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아내의 죽음을 바라는 듯한 남편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왠지 모르게 한유진 환자가 불쌍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권희현이 병실에 들어간 후 담당 전문의 정재성에게 향했다. 그녀는 그가 다른 의사들과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다른 의사들은 그저 재벌가 환자를 귀찮아했지만 정재성은 늘 한유진을 보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고 진심으로 치료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선생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재성은 차트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이숙자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301호 환자분 남편분 이야기인데요. 방금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좀 이상해서요. 재성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어떤 점이요? 사고 일주일 전에 5억 원짜리 생명보험을 추가로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총 15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재성은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다. 그가 어제 들은 권희현의 악랄한 속셈과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단순한 불륜과 재산 탐욕이 아니었다. 이것은 계획적인 살인 미수였다. 이숙자는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했다. 선생님, 제가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아내가 의식불명인데 보험금부터 따지는 남편은 처음 봤어요. 뭔가 이상해서요. 재성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이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숙자 씨,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혹시 또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가 나간 후 재성은 충격에 빠졌다. 10년 전 그는 권희현의 협박이 단지 협박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한유진의 생명마저도 돈으로 환산하고 있었다. 그의 악행은 상상 이상으로 추악하고 잔인했다. 재성은 즉시 병실로 향했다. 그는 유진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유진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 이도준이 내 사고 일주일 전에 5억 원짜리 생명보험을 추가로 가입했대. 유진의 심박수가 급격히 빨라졌다. 그녀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권희연의 악랄한 살인미수 계획을 막는 싸움이 되었다. 다음 날 오후 정재성은 몰래 한유진의 아버지인 한승민 회장을 병원으로 불렀다. 한 회장은 딸의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수척해진 딸의 얼굴을 보고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재성은 차분하게 그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재성은 한 회장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권희연의 배신 서민지라는 여자와의 불륜, 그리고 아내가 혼수 상태가 아니라 감금 증후군에 빠졌다는 사실까지. 그게 무슨 말인가? 유진이가 깨어있다고 한 회장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재성을 바라봤다. 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딸은 모든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권희연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 거액의 생명보험을 추가로 가입했다는 사실도요. 한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었던 사위에게 10년 동안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재성은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 유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권희현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그가 유진이 깨어나지 못한다고 믿고 있을 때 우리는 완벽한 증거를 모을 수 있습니다. 한 회장은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그럼 지금 당장 할 일은 뭔가? 재성은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을 설명했다. 일단 유진이 의식을 회복한 척 연기를 해야 합니다. 권희연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거죠. 동시에 회장님은 믿을 만한 사람을 고용해 권희연의 과거와 서민지의 주변을 파헤쳐 주셔야 합니다. 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내 오랜 비서인 김 비서에게 맡기겠네. 그는 어떤 비밀이든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재성은 유진이 깨어있다는 사실을 김 비서에게까지 알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한 회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 먼저였다. 그리고 저는 유진의 재활 치료를 시작할 겁니다. 뇌신경 마비가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날 저녁 재성은 병실로 돌아와 유진의 손을 잡았다.
유진아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 우리는 이제 팀이야. 복수를 위한 완벽한 팀. 그녀는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동의했다. 오늘부터 재활 훈련을 시작할 거야.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따라해봐. 온몸의 근육을 움직인다고 상상하는 거야. 유진은 온 힘을 다해 재성의 말에 집중했다. 먼저 발가락부터. 오른쪽 발가락을 꼼지락거려봐. 유진은 마음속으로 오른쪽 발가락을 움직이는 상상을 했다. 실제로는 아주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특수부대 훈련을 떠올렸다. 상상력은 현실이 된다. 교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재성은 그녀의 발을 만지며 근육의 미세한 반응을 확인했다. 좋아. 이제 왼쪽 발가락. 이어서 발목 종아리, 허벅지까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온몸의 근육을 움직이는 훈련을 반복했다. 이어서 손가락, 손목, 팔꿈치, 어깨까지. 재성은 그녀의 몸 곳곳을 만지며 마사지를 해주고 동시에 뇌신경을 자극하는 재활 훈련을 병행했다. 유진아, 이제 다음 단계야. 오늘은 권희현이 올 거야. 나는 그가 보는 앞에서 네가 의식을 회복하는 척 연기할 거야. 그는 아직 네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몰라. 그의 의심을 완전히 지워야 해. 유진은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알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완벽한 연기를 준비했다. 몇 시간 후 병실 문이 열리고 권희현이 들어왔다. 그는 여느 때처럼 피곤한 표정이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이현이 재성에게 물었다. 재성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놀랍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손가락을 움직여 보라고 지시했는데 미세하게 반응했습니다. 이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네, 정말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재성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제가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해보시죠. 이현은 재성의 말에 순순히 따랐다. 재성은 유진의 손을 잡고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유진아, 이제 진짜 연기를 할 시간이야. 자, 손가락을 움직여줘. 유진은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였다. 재성의 지시에 맞춰 한 번, 두 번, 세 번. 이현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 같은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정말 움직이네요. 어제까지는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정말 기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불안감이 숨어 있었다. 이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재성은 유진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잘했어. 완벽했어. 그녀는 기쁨보다는 만족감을 느꼈다.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연기를 통해 권희현의 숨통을 서서히 조일 것이다. 그는 그녀가 깨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그는 서서히 파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사고 발생 한 달째. 한유진은 매일 오후 정재성과의 은밀한 재활치료에 전념하고 있었다. 권희현이 자신의 사고를 계획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안 후 그녀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복수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그녀를 깨우는 원동력이 되었다. 정재성은 그녀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이며 근육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했다. 유진아,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정재성이 병실에 들어서며 조용히 격려했다. 어제보다 손가락 움직임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어. 실제로 유진의 검지와 중지 움직임이 전보다 더 명확해졌다. 그녀는 이제 왼손과 오른손의 손가락을 모두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이제 발가락도 시도해보자. 재성이 유진의 발을 조심스럽게 마사지하며 말했다. 유진은 온 집중력을 발가락에 모았다. 그러자 오른발 엄지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와, 정말 대단해. 이 정도면 기적이야. 정재성이 감탄했다. 네, 의지력이 정말 놀라워. 보통 이 정도 회복에는 몇 달이 걸리는데. 유진의 마음속에는 권희현과 서민지에 대한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분노가 오히려 회복을 촉진하는 에너지가 되었다. 이 정도의 고통과 노력은 제707 훈련소에서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날 오후 권희현이 병실에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최근 들어 유진의 상태에 대해 계속해서 물어왔지만 그 속에는 걱정보다 자신의 계획이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선생님, 제 아내 상태는 어떤가요? 이현이 무심하게 물었다. 정재성은 유진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현재로서는 놀라운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육이 이완되고 있고 신경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현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네, 희망적이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재성은 이현의 불안을 더욱 자극하기 위해 준비된 말을 꺼냈다. 혹시 최근에 아내분께 교통사고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심박수가 급격히 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억력이 회복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유진의 심장은 정재성의 말에 맞춰 순간적으로 빨라졌다. 권희연은 그 말을 듣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요, 저는 그냥 빨리 낫기만을 바랄 뿐이라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은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고 말도 안 돼. 내가 한 짓을 기억해내면 어쩌지. 이현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유진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분노의 떨림이라는 것을 모른 채 그는 공포에 질려갔다. 어쨌든 좋은 소식이네요. 그럼 앞으로는 회복을 위해 자극치료를 병행하겠습니다. 혹시 아내분께서 좋아하는 물건이나 사진이 있으면 가져와 주세요. 재성의 말에 이현은 마른 침을 삼켰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황급히 병실을 나갔다. 병실 문이 닫히자 정재성은 조용히 유진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봤지, 첫 번째 함정에 걸려들었어. 그는 패닉에 빠졌어. 유진은 손가락을 한 번 움직여 동의했다. 이제 그는 더 초조해질 거야. 그는 분명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거야. 그게 우리에게 다음 단서가 될 거야. 권희연은 병실을 나와 서둘러 차에 올랐다. 그는 손에 땀을 쥐며 서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라야, 큰일 났어. 유진이가 깨어나고 있어. 의사가 기억력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네. 그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렸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혼수 상태라며 서민지의 목소리도 패닉에 빠져 있었다. 몰라 하지만 손가락도 움직이고 뭔가 이상해. 이러다 모든 걸 기억해내면 어떡하지? 이현은 차가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우리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아. 어떻게든 이 상황을 끝내야 해.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유진은 이 모든 것을 예측했다. 그녀는 그들이 파멸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승민 회장은 그가 가장 신뢰하는 비서인 김 비서와 함께 은밀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사립탐정이 가지고 온 서류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그의 딸과 가정을 파괴하려 했던 사위의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탐정은 권희현이 자신의 아내에게 한 짓을 듣고 분노하며 보고를 시작했다. 회장님 트럭 운전수를 찾았습니다. 이름은 박동수, 5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탐정은 박동수의 사진을 내밀었다. 한 회장은 침착하게 서류를 넘겼다. 사고 다음 날 그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되었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한 회장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 입금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돈은 권희연 씨의 차명 계좌에서 입금되었습니다. 한 회장은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권희연이 교통사고를 계획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한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믿었던 사위가 딸의 목숨을 돈으로 거래했다는 사실이 그를 격분시켰다. 김 비서는 분노에 찬 한 회장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아직 끝이 아닙니다. 탐정이 말을 이어갔다. 권희연 씨의 내연녀 윤세라 씨의 과거도 파헤쳤습니다. 윤세라 씨는 이미 다른 유부남들과 관계를 맺으며 금전적 이득을 취해온 전력이 있습니다. 사기와 공갈 혐의로 2번이나 입건된 기록이 있습니다. 탐정의 말에 한 회장은 기가 막혔다. 권희연과 윤세라가 처음부터 완벽한 공범이었음을 깨달았다. 그 여자도 평범한 불륜녀가 아니었군. 권희연 저놈도 보통 놈이 아니야.
탐정은 권희연의 과거에 대해 더 깊이 조사했다. 권희연 씨는 3년 전에도 비슷한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재정난에 시달리자 회사에 거액의 화재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는 공장 화재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다 실패했습니다. 이 사실은 그의 부하 한 명의 증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한 회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권희연의 야심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추악한 것이었다. 그는 실패를 통해 더 치밀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한성그룹의 딸이라는 완벽한 표적을 만난 겁니다. 탐정의 마지막 말은 한 회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권희연이 처음부터 자신의 재산과 한성그룹의 경영권을 노리고 딸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다. 모든 서류를 넘겨받은 한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눈이 멀어 딸을 늑대에게 던져준 것만 같았다. 그는 분노보다 깊은 자책감에 휩싸였다. 그때 재성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님 유진이와 저도 증거를 더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권희연이 조만간 생명유지 장치 제거를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한 회장은 재성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사립탐정이 찾아낸 증거들, 권희연의 과거 범죄, 그리고 윤세라의 전과까지. 재성은 놀랐지만 동시에 복수의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회장님, 이 증거들만으로도 권희연은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그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한 회장은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민석에게 연락해라. 내 대학 동기인 최민석 변호사에게. 그는 형사사건 베테랑이다. 모든 자료를 그에게 넘기고 당장 고발장부터 작성하라고 해. 김 비서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한 회장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리고 권희연이 손을 대려 했던 한성그룹의 모든 자금줄을 막아라. 그놈이 손 쓸 틈도 없이 완전히 파산시켜. 당장. 한 회장의 결정은 단호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권희연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정체성과 함께 병실로 향했다. 그들은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워있는 유진을 바라봤다.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그들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복수만이 아니었다. 가족을 지키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전쟁이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이제 곧 권희연을 향한 역습이 시작될 것임을 확인했다. 한유진의 회복 연기는 권희연의 심리를 완벽하게 흔들었다. 병실을 나선 그는 서둘러 서민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은 즉시 모처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만났다. 민지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했다. 정말이야, 유진이가 깨어나고 있다니. 이현은 불안에 손을 떨며 말했다. 말도 안 돼. 의사가 분명 희망 없다고 했는데 우리 계획이 전부 틀어졌어. 빨리 박동수부터 찾아야 해. 그놈이 모든 걸 불어버릴지도 몰라. 두 사람은 박동수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그의 예전 휴대폰 번호, 사무실 전화, 심지어는 그의 가족에게까지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모든 연락은 닿지 않았다. 박동수는 이미 한 회장의 사립탐정과 변호인단에 의해 안전한 장소로 옮겨져 협조를 약속한 상태였다. 이현과 민지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박동수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럼 우리가 돈을 입금했던 계좌라도 없애야 해. 민지가 초조하게 말했다. 그 계좌는 우리 둘 다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이미 차명 계좌로 돌렸고 다른 방법으로 추적할 수 없을 거야. 이현이 애써 민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우리를 조사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증거가 노출되었을지도 모르잖아. 민지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높아졌다. 바로 그때 그들이 모르는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한 회장은 사립탐정을 통해 이현의 주변을 철저히 감시하게 했다. 그의 모든 통화 기록, 문자 내역, 방문 장소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보고되었다. 권희연이 서민지를 만난 사실 박동수를 찾으려 애쓰는 행동들 모두 한 회장의 손안에 있었다. 한 회장은 모든 것을 김 비서에게 맡겼다. 권희연이 무슨 짓을 할지 주시해. 그놈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순간
우리가 움직일 때다. 권희연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다. 그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자꾸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회사를 나갔다가도 몇 시간 만에 돌아오고 혼자 사무실에 앉아 불안하게 컴퓨터를 켰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좌 기록과 메일 기록을 지우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늦은 행동이었다. 모든 데이터는 이미 정재성과 한 회장의 손에 들어와 있었다. 재성은 병실에서 태연하게 유진과 재활 훈련을 하며 이현의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다. 유진아 이현은 지금 패닉에 빠졌을 거야. 그는 곧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려고 할 거야. 재성이 속삭였다. 유진은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동의했다. 그녀의 예상대로였다. 권희영과 서민지는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바로 해외 도피였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캐리어 2개의 짐을 가득 채워 넣었다. 그 안에는 현금과 보석들이 들어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함께 절망감이 엿보였다. 오빠, 정말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우리 그냥 다 버리고 떠나는 거야.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래, 일단 한국을 벗어나야 해. 한성그룹의 힘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현이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밤늦게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그들은 평범한 여행객인 척 위장했지만 그들의 불안한 눈빛과 초조한 발걸음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이미 공항에는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경찰들이 조용히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이 탑승 수속을 밟으려는 순간 한 무리의 수사관들이 다가왔다. 용의자 권희연 윤세라 씨,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수사관들이 수갑을 채우자 그는 허망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그의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다. 서민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오빠,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잡힌 거야. 한성그룹의 힘이 한유진의 복수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치밀하게 그들의 목을 죄어왔던 것이다. 같은 시각 한유진의 병실. 재성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유진아, 끝났어. 이제 그들은 모든 죄를 심판받게 될 거야. 유진의 얼굴에 희미하지만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복수는 차갑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도준과 윤세라의 긴급 체포 소식은 삽시간에 전국의 언론을 뒤덮었다. 주요 뉴스 채널들은 일제히 속보를 내보냈다. 단독 한성그룹 회장 사위안의 살해 시도 혐의로 긴급 체포. 재벌가 사위의 추악한 이면, 거액의 보험금 노린 계획적 범죄. 헤드라인들은 자극적이었고 국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졌다. 사람들은 완벽해 보였던 재벌가 부부의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의 충격을 금치 못했다. 한성그룹 한승민 회장은 모든 보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권희현의 숨통을 죄어갔다. 한 회장의 개인 사무실, 그는 그의 비서인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권희현이 운영하는 회사의 모든 거래처에 연락해. 우리 한성그룹과 거래를 끊겠다고 통보해. 동시에 그에게 흘러가는 모든 자금줄을 막아라. 한 푼도 남기지 마. 김 비서는 한 회장의 차가운 눈빛을 읽고 즉시 움직였다. 한성그룹의 이름 아래 권희현의 회사는 단 하루 만에 파산의 위기에 몰렸다. 거래처들은 일제히 등을 돌렸고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했다. 권희현의 모든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거대한 거미줄이 찢어지듯 순식간에 파괴되었다. 그의 모든 재산과 권력은 그가 가장 아꼈던 사업체를 통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같은 시각 서울 남부구치소의 차가운 유치장. 권희현은 멍하니 철창을 잡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그때 변호사가 그를 면회왔다. 권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변호사는 권희현에게 그의 회사가 부도 직전에 놓였음을 알렸다. 한성그룹의 보복입니다. 모든 투자와 자금줄이 끊겼습니다. 권희현은 절규했다. 말도 안 돼. 내가 10년 동안 쌓아 올린 건데 이게 다 한유진 때문이야. 그 여자가 살아있어서.
그의 절규는 아무도 듣지 않는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유진의 손에 의해 무너졌음을 깨달았다. 돈과 명예를 잃은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다. 한편 서민지의 과거도 언론에 의해 낱낱이 파헤쳐졌다. 유력 정치인 아들과의 스캔들, 그리고 거액의 사기 행각, 한성그룹 사위의 불륜 상대 전문 꽃뱀으로 밝혀져 민지는 구치소 안에서 자신의 과거가 모두 폭로되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그녀는 그저 권희연의 재력을 이용해 인생 역전을 꿈꿨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꿈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는 전 국민에게 손가락질 받는 천민으로 전락했다. 이들의 추악한 모습이 매일 뉴스에 보도될 때 한유진의 병실은 고요했다. 정재정은 뉴스를 보며 말했다. 유진아 봤지? 정의는 살아있어. 그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유진은 그의 손을 잡은 채 아주 미세한 힘을 주어 반응했다. 이제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미약하지만 온몸의 근육에 힘을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녀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한유진은 이 모든 상황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봤다. 권희영과 서민지의 비참한 몰락은 그녀에게 카타르시스를 주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정당한 심판을 받는 것을 직접 봐야 했다. 그들의 파멸은 그녀의 복수를 위한 서막에 불과했다. 며칠 후 검찰의 발표가 있었다. 용의자 권희현과 윤세라를 살인 미수 보험 사기 그리고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합니다. 이들의 범행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으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한유진은 이 모든 것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였다. 법정에서 그들의 모든 거짓을 폭로하고 자신의 복수를 완성할 것이다. 사고 발생 4달째. 한유진은 더 이상 중환자실에 누워있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병실로 옮겨져 마지막 재활치료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권희연과 서민지의 첫 공판이 열렸다. 모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한국전자 회장 사위의 살인 미수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다. 재판정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권희영과 서민지는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완벽하다고 생각했기에 이 모든 상황이 한성그룹의 보복이라고 믿고 있었다. 검사가 최종 변론을 하고 모든 증거가 제출되었다. 트럭 운전수의 증언, 권희연의 계좌, 내역 윤세라의 전과 기록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죄를 명확히 입증하고 있었다. 다음 증인 피해자 한유진 씨를 증인석으로 모십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 술렁거림이 일었다. 모두가 아직 의식불명 상태인 한유진이 어떻게 증언을 할지 궁금해했다. 그때 재판정 문이 열리고 한유진이 들어섰다. 10년 전 그녀가 권희연과 결혼식장에 들어설 때처럼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의 머리는 길고 윤기 났고 피부는 도자기처럼 매끈했다. 그녀는 그들이 생각하던 무력한 환자가 아니었다. 권희영과 서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봤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굳어졌다. 그들이 죽기를 바랐던 한유진이 완벽하게 회복한 모습으로 자신의 앞에 서 있었다. 이현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다. 말도 안 돼. 당신 어떻게? 유진은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증인 선서를 마친 그녀는 자리에 앉았다. 증인은 피고인 권희현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질문했다. 1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부부 관계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증인을 해치려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답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의 범행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증인이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들었습니다만. 검사가 물었다. 저는 의식은 또렷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소위 감금증후군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재판정은 그녀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권희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야. 당신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 유진은
권희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피고인께서는 제가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병실에서 여러 번 제게 속삭였습니다. 얼른 죽어줘, 제발이라고. 그리고 피고인 윤세라와 함께 제 죽음을 기뻐하며 앞으로의 결혼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재판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민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다. 이 모든 것은 당신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 미수거액의 보험 사기, 그리고 10년간의 기만. 당신들은 제가 평생 당신들의 거짓말에 속아 살고 당신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 죽기를 바랐지만 저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유진의 눈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타올랐다. 권희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던 아내에게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그녀의 분노가 아닌 차가운 침묵에 더욱 고통스러워했다. 유진은 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권희현 씨, 그리고 윤세라 씨. 당신들은 제가 약하고 무력한 피해자인 줄 알았겠죠? 하지만 당신들은 전직 특수부대 군인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당신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입니다. 유진의 마지막 한마디는 재판정 전체를 얼어붙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증언은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스스로 완성했다. 그녀는 조용히 증인석을 내려왔다. 권희영과 서민지는 패닉에 빠져 서로를 쳐다봤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멸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권희영과 윤세라가 유죄 판결을 받고 호송채 실려가는 것을 본 한유진은 정재성과 아버지 한 회장과 함께 재판정을 나섰다.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 비서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여느 때처럼 온화하고 충직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회장님, 유진 아가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다. 자네 덕분이야. 김 비서가 없었다면 권희현의 범죄를 이렇게 빨리 밝혀내지 못했을 걸세. 한 회장이 김 비서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 비서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재성은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김 비서의 눈빛은 한 회장을 향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한유진을 향하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충직함이 아닌 소유욕과 집착이 엿보였다. 그날 밤 한유진은 병실로 돌아왔고 정재성은 그녀의 곁을 지켰다. 권희영과 서민지의 파멸은 그녀에게 큰 해방감을 주었다. 그러나 재성은 마음 한구석에 남은 찝찝함을 지울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다. 권희현의 범죄는 너무나 쉽게 드러났고 증거들은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처럼 완벽하게 맞춰졌다. 재성은 다시 한번 김 비서를 떠올렸다. 김 비서, 그는 왜 그렇게 완벽한 정보를 제공했을까? 재성은 그녀가 혼수 상태일 때 김 비서가 찾아와 했던 말을 되뇌었다. 한유진 아가씨, 회장님께서 아가씨가 힘을 내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리고 재성은 10년 전의 일을 떠올렸다. 권희연이 그에게 접근했을 때 그는 한성그룹 내부 사정에 대해 놀랄 만큼 잘 알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시얼마? 재성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퍼즐 조각이 다시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권희연의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에게 한성그룹의 딸인 한유진을 소개해 준 것은 누구였을까? 권희연의 모든 재무정보와 가족관계를 속속들이 알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한성그룹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 바로 김 비서였다. 재성은 유진의 손을 잡고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유진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 우리가 너무 쉽게 권희연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유진은 손가락을 한번 움직였다. 예, 그 증거들을 누가 가장 먼저 찾아냈지.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2번 손가락을 움직였다. 아니요. 그녀는 탐정을 통해 증거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재성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건 함정이었어.
그 증거를 처음부터 흘린 사람은 김 비서인 것 같아. 유진은 충격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권희연이 네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권희연을 이용해 너에게 접근하게 하고 너의 결혼을 부추겼을 거야. 유진은 손가락을 2번 움직였다. 아니요.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재성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그리고 그가 권희연의 약점을 가장 먼저 찾아냈지. 보험 사기 문서 위조. 그건 마치 권희연을 완벽한 살인범으로 만들려는 계획처럼 보였어. 유진은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다. 예. 그녀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상하게 흘러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권희연은 그저 김 비서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꼭두각시였어. 그는 네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 것을 질투했고 널 차지하기 위해 권희연을 이용한 거야. 그리고 너를 가장 무력하게 만들어서 가장 완벽한 순간에 자신이 나타나 너를 구원하는 영웅이 되려고 한 거야. 재성의 목소리는 떨렸다. 유진아, 이 모든 것의 진짜 배우는 권희연이 아니라 너를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김 비서였어. 유진의 심박수가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믿었던 사람에게 또다시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권희연과의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더 잔인하고 더 치밀한 악마를 상대해야 했다. 그들의 승리는 사실 새로운 전쟁의 시작에 불과했다. 정재성은 김 비서에게서 걸려온 의문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정재성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단둘이서만 만날 수 있을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충직한 비서와는 전혀 달랐다. 차갑고 단호했다. 재성은 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김 비서에게 있음을 직감하고 유진에게만 신호를 보낸 후 약속 장소로 향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김 비서는 더 이상 단정한 양복 차림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10년간 억눌렀던 분노와 슬픔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김 비서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재성이 물었다. 김 비서는 재성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저는 김 비서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김도훈입니다. 그리고 한유진 아가씨의 전직 부하였습니다. 재성은 충격에 휩싸였다. 707 특수임무대. 유진이 말했던 바로 그 부대였다. 김도훈은 마치 과거를 회상하듯 말을 이어갔다. 10년 전 저는 그녀의 팀원이었습니다. 제 동생도요. 우리는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강하고 냉정하며 완벽한 지휘관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리는 듯 들렸다. 그날은 작전 중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인지를 구출하는 임무였죠. 적들은 예상보다 많았고 우리는 사면촉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유진, 당시 김유진 중사는 제 동생에게 앞으로 돌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도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동생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명령이라면 죽음도 불사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적들의 기관총 세례가 쏟아졌고 제 동생은 온몸에 총알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김도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동생을 구하려 했지만 그녀는 절 막았습니다. 지금은 임무가 우선이다. 그녀는 동생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김도훈은 당시의 비극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의 분노는 폭발할 것 같았다. 동생은 저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하나의 숫자가 사라진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재성은 그제야 유진의 과거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가 왜 그렇게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는지, 왜 그토록 완벽한 척해야 했는지. 임무는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영웅이 되어 전역했죠.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재벌가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반면 저는 동생의 죽음이라는 악몽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그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는데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불공평했습니다. 김도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재성을 바라봤다. 그래서 저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파괴할 계획을요. 그녀의 가족, 그녀의 명예, 그리고 그녀의 사랑까지. 재성은 그의 말에 몸서리쳤다.
그가 바로 권희연과 자신을 갈라놓은 장본인이었다니. 저는 한 회장의 비서가 되어 그녀의 주변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권희연이라는 완벽한 꼭두각시를 찾아냈죠. 그는 돈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놈이었으니까. 그를 이용해 그녀를 차지하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계획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혼수 상태에 빠지자 저는 그녀의 불륜 상대와 함께 병실을 찾아가 비참한 말들을 내뱉고 증거들을 흘려주었습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절대 그녀의 감금 증후군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복수의 길을 열어준 영웅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녀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10년 동안 계획한 복수였으니까요. 김도훈은 권희연이 저지른 모든 죄를 자신이 뒤에서 조종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보험 사기 살인 미수시도 심지어 재판에서 사용된 모든 증거까지.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또다시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죠. 권희연은 가짜 복수의 대상이었을 뿐이고 진짜 복수의 대상은 저였습니다. 김도훈은 재성에게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당신도 결국 그녀의 약점일 뿐입니다. 그녀는 당신 때문에 또다시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저의 마지막 복수는 당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김도훈은 재성에게 섬뜩한 협박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재성은 홀로 남아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유진의 삶은 또 다른 비극의 서막에 들어선 것이다. 정재성은 김 비서 안이 김도훈과의 만남을 끝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는 그의 차가운 눈빛과 10년간 묵혀둔 증오가 담긴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다. 유진에게 닥칠 위험을 직감한 그는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다. 병실 문을 열자 유진은 그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녀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렸다. 재성은 침대 옆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다. 유진아, 김 비서가 아니 김도훈이라는 전직 제707 요원이야. 유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내 부하였대. 그리고 동생이 내 실수로 죽었대. 재성은 조심스럽게 모든 사실을 전달했다. 유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10년 전의 임무, 그리고 그때의 비극적인 사고가 떠올랐다. 그녀는 그 사고가 김도훈의 복수심의 원인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가 모든 것을 계획했어. 너와 권희연의 결혼도, 너의 사고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증거 수집 과정까지 모두 그가 완벽하게 조종한 것이었어. 그는 권희연을 너의 복수 대상으로 만들고 우리가 너를 구하는 영웅이 되길 바랐던 거야. 재성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해. 그는 우리를 해치려고 할 거야. 바로 그때였다. 병실 안의 모든 불이 동시에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의료기기들의 비품이 불규칙적으로 울렸다. 모니터 화면이 순식간에 암전되었다. 전기 공급이 끊겼어. 재성이 외쳤다. 비상 전원이 작동하기까지는 몇 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 몇 분이 그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질 것이었다. 유진아, 빨리 여기를 떠나야 해. 재성은 그녀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아직 온전히 몸을 가눌 수 없었다. 재성은 그녀를 부축하며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 발소리는 규칙적이고 조용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의 발소리였다. 김도훈이었다. 재성과 왼쪽 복도로 유진은 미세한 손가락 움직임으로 재성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제707 요원 시절 모든 건물의 구조를 머릿속에 외웠던 기억을 되살렸다. 병원 건물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복도의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그가 어떤 경로로 올지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의 유일한 무기는 그녀의 뛰어난 두뇌와 재성의 의학 지식, 그리고 그들이 쌓아온 신뢰였다. 재성은 유진을 휠체어에 태워 왼쪽 복도로 향했다. 복도 끝에서 김도훈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손에는 어떤 무기도 없었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압적이었다. 유진 아가씨, 그리고 정재성 박사님, 이제야 저의 진정한 계획을 알아차리셨군요.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살기 샤치가 느껴졌다. 당신이 원했던 것은 권희영과의 관계를 끝내는 것이었죠. 제가 그 소원을 이뤄드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김도훈은 손에 든 작은 장치를 눌렀다. 그러자 그들이 막 통과한 복도의 방화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들은 완벽한 덫에 갇혔다. 유진아, 이쪽이야. 재성은 유진의 몸을 휠체어에서 옮겨 비상 계단으로 향했다. 유진은 온몸의 근육을 쥐어짜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다. 그녀의 몸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고통을 참아냈다. 고통은 환상일 뿐이다. 오직 임무만이 존재한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들의 뒤로 김도훈의 발소리가 바싹 다가왔다. 그는 마치 그들과 놀이를 하듯 거리를 두고 그들을 추격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한 그들은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 키는 내 차는 어디 있지? 재성이 당황했다. 그때 유진은 손가락으로 주차장 한 구석을 가리켰다. 그녀는 며칠 전 재성이 자신의 차를 주차해둔 곳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가까스로 차에 올라탔다. 재성은 차를 출발시키며 백미러를 보았다. 김도훈이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쫓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듯했다. 유진아, 이제 우리는 도망자가 됐어. 그는 우리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모든 것을 잃게 만들려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오랜 부하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적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마지막 함정에 걸려들지 않을 것이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그녀의 진짜 복수가 시작될 것이었다. 정재성이 몰고 있는 차는 어둠 속을 질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외곽 도로를 달렸다. 유진은 운전하는 재성을 보며 말했다. 재성아, 이제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김도훈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고 우리가 가장 무력해졌을 때 나타나 우리를 완전히 부수려 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냉철한 판단이 묻어 있었다. 어떻게 그는 우리보다 훨씬 더 노련한 전문가야. 우리는 그를 상대할 수 없어. 재성이 초조하게 말했다. 아니, 그에게도 약점은 있어. 바로 그의 분노야. 유진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다. 그는 동생의 죽음으로 인해 비뚤어졌어. 그는 우리가 10년 전 그 임무에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 그는 오직 자신의 복수만을 원했지. 유진은 즉시 계획을 세웠다. 김도훈은 우리를 무력한 도망자로 만들어서 자신이 영웅처럼 나타나고 싶어 할 거야. 우리는 그의 기대에 맞춰줘야 해. 대신 그가 가장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녀는 재성에게 무정의 한 대를 달라고 했다. 그들은 한적한 국도 옆에 차를 세웠다. 유진은 마이크를 잡고 단 한마디만 했다. 작전명 유령. 유령은 10년 전 그들의 팀이 사용했던 비밀 작전명이었다. 이 말을 들으면 김도훈은 자신이 이 게임의 최종 승자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상대하러 나타날 것이다. 재성은 유진의 계획의 위험을 느꼈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좋아. 당신을 믿을게. 자정이 되자 그들은 한적한 폐공장 단지로 향했다. 유진은 차에서 내려 홀로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몸은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제707 요원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김도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군. 유진 아가씨. 아직도 그놈을 믿고 있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함께 복합적인 감정이 섞여 있었다. 김도훈, 네가 원했던 게 겨우 이런 거야. 나를 파멸시키고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것. 동생의 죽음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유진은 그를 향해 차갑게 물었다. 그래, 내 동생은 너의 실수로 죽었어.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지. 나는 네가 나처럼 비참해지기를 원했다.
김도훈의 목소리가 울분에 차 있었다. 나는 내 동생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 그의 죽음은 내게도 가장 큰 고통이었어. 하지만 임무는 희생을 요구했고 나는 팀원들을 지키기 위해 가장 나은 선택을 해야 했어. 유진의 목소리는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그때 나는 감정을 보이지 않았지. 하지만 그게 내가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야. 네 동생의 죽음은 내게 가장 큰 상처였어. 나는 그 상처를 안고 살기 위해 모든 감정을 죽여야만 했어. 그래서 너와 권희연의 결혼이라는 함정을 간파하지 못했어. 김도훈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유진에게서 이런 고백을 들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자신의 증오가 결국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음을 깨달았다. 이제 보니 너는 내게 복수를 한 게 아니었구나. 너의 고통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을 파괴하려 했던 것뿐이구나. 나를 통해 너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거야. 유진의 목소리는 그를 심판하는 판사처럼 차가웠다. 김도훈은 유진의 말에 무너졌다. 10년간 그를 지탱해왔던 복수심이 그녀의 한마디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그가 원했던 것은 그녀의 고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때 재성과 경찰이 나타났다. 재성이 이미 김도훈의 행적을 추적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김도훈은 아무 저항 없이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 유진에게 말했다. 네가 이겼어. 유진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10년의 세월 두 남자의 복수심이 서로에게 비극을 초래했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공허했다. 그녀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끝냈다. 자신을 억눌렀던 두 개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신을 마주해야 했다. 모든 소란이 끝난 새벽. 김도훈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한유진은 정재성과 함께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 대신 깊은 피로와 허무함이 서려 있었다. 10년의 세월 두 남자의 복수심에 갇혀 허우적대던 그녀의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 재성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서서히 녹였다. 며칠 후 한유진은 퇴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중환자실의 환자가 아니었다. 완전히 회복된 그녀는 한 회장과 단둘이 식사를 했다. 유진아, 고생 많았다. 이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회사로 돌아와도 좋고 아니면 쉬어도 좋다. 한 회장의 눈에는 딸에 대한 사랑과 안쓰러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빠, 저는 이제 더 이상 한성그룹의 딸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한 회장은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결심을 존중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화려한 삶이 아닌 평범한 행복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정리했다. 10년간 그녀를 억압했던 화려한 감옥과 같았던 그곳을 그녀는 미련 없이 떠났다. 그 모든 것은 권희영과의 거짓된 사랑의 흔적이었고 그녀는 그 흔적을 모두 지우고 싶었다. 그녀는 정재성과 함께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로 거처를 옮겼다. 재성은 병원 일을 잠시 미뤄두고 그녀의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대화는 과거의 아픔이 아닌 소소한 일상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채워졌다.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도 두려워할 적도 없었다. 그들의 사랑은 10년의 오해와 비극을 딛고 비로소 진정한 모습을 드러냈다. 어느 봄날 오후 두 사람은 동네 작은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벚꽃 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정재성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생각이 많아 보이네. 유진은 그의 손을 잡고 답했다. 그냥 예전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직도 힘들어 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오히려 감사해. 그 모든 일이 없었다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테니까. 그녀는 권희연의 배신,
그리고 김도훈의 복수라는 끔찍한 비극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평범하지만 진실한 사랑이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아, 10년 전에 우리가 꿈꾸던 미래와는 많이 다르지. 유진은 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것 같아. 그때는 그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으니까. 그들은 작은 공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더 이상 거짓이나 배신이 없었다. 오직 진실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신뢰만이 있을 뿐이었다. 평범하지만 진실한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로운 그들만의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